옛날 옛적 한양 바닥에서 이름만 대면 알던 기생 홍도에게는 평생을 좌우할 기이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기생들이 수양아들을 들릴 때는 인물이 훤칠하거나 재주가 비상한 아이를 골라 노후를 대비하는 법이지요. 영악한 첫째 기생은 돈셈이 빠른 아이를 골랐고 눈치 빠른 둘째 기생은 춤과 노래에 능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홍도가 거적대기 속에서 건져 올린 아이는 사람을 쏘아보는 눈이 기괴하여 재수옴 붙은 귀신이라 불리던 거지 칠성이었어요. 동료 기생들마저 미쳤다고 혀를 찾고 심지어 아이 본인조차 자신을 거두려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홍도는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을 천기누설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아이가 어떻게 왕의 운명까지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시끄럽고 억척스러운 곳은 바로 한양의 저작거리였습니다. 온갖 장사치들의 고함과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귀가 먹먹할 지경인 그곳에 누구보다 작고 초라한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거적대기 하나를 겨우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을 못 씻었는지 꼬질꼬질한 때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소금을 뿌리며 피했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귀신 눈깔이 기어나와서 난리야. 상인들의 발길질에 채어 진흙탕에 나뒹구는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은 칠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두 개 겹쳐 보이는 중동의 눈을 가진 탓에 부모조차 괴물이라며 내다버린 아이였지요. 헌데 7살이 된 칠성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흙탕물에 코를 박고 넘어진 아이는 울기는커녕 자기를 걷어찬 생선 장수를 빤히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저씨, 오늘 다리 조심해. 생선 장수는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녀석이 뭐라는 거야? 어디서 저주를 퍼부어? 생선 장수가 칠성을 때리려고 지게를 맨 채 발을 높이 쳐드는 순간 중심을 잃은 생선 장수가 미끄러운 진흙을 밟고 뒤로 콰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아이고, 내 다리. 생선 장수의 다리가 기이하게 꺾였고 지게에 있던 생선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어요. 저 녀석 말대로 됐어. 저놈이 입만 뻥긋하면 사고가 터진다니까. 사람들은 칠성이 저주를 내려 사고가 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는데 생선 장수의 미간 사이에 껴있던 시커먼 먹구름 같은 형상, 그것은 바로 닥쳐올 불행을 예고하는 관상이었던 겁니다. 칠성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기운과 운명을 보는 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지요. 성난 상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을 에워쌌습니다. 저 요물 같은 놈을 멍석마리에서 내쫓아야 해.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늘도 꼼짝없이 뼈가 부러지도록 맞겠구나 싶어 몸을 웅크렸지요. 멈추시오. 카랑카랑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시장통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자 그 사이로 낡았지만 기품 있는 비단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걸어왔어요. 한양 기방 매화루의 행수기생 홍도였습니다. 그녀는 진흙탕에 엎드린 칠성 앞을 막아서며 상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때로 몰려와 어린아이 하나를 잡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아니, 홍도 행수님, 이놈이 우리 가게에 저주를 퍼부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홍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주라니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진 게 어찌 아이 탓입니까?
빗자루질 한번 제대로 안 한 주인장 탓이지. 홍도의 서슬 퍼런 눈빛에 상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홍도는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칠성과 눈을 맞췄지요.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눈동자는 정말로 기이하게 두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징그러워 피했을 테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홍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신령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홍도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칠성의 얼룩덜룩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칠성이요. 북두칠성처럼 빛나라고 지은 이름이구나. 밥은 먹었니? 칠성은 대답 대신 꼬르륵 소리로 화답했지요. 홍도는 피식 웃으며 더러운 칠성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자. 아줌마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마. 칠성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으면 재수가 없는다며 모두가 피했기 때문입니다. 놓으세요. 저랑 있으면 재수 없어요. 재수? 내 팔자가 이미 기생인데 더 나빠질 재수가 어디 있겠느냐? 홍도는 막무가내로 칠성을 이끌고 매화루로 향했습니다. 매화루에 들어서자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비록 세월의 때가 타칠이 벗겨진 기둥들이었지만 그곳에는 칠성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홍도는 칠성을 씻기고 자신의 죽은 아들이 입던 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자 칠성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칠성이 홍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홍도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밥에 돌이라도 씹혔어? 아줌마, 왜 그래 무섭게. 칠성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얼굴에요. 아주 환한 황금빛이 보여요. 황금빛? 네. 근데 그 빛 뒤에 아주 무서운 칼을 든 남자가 서 있어요. 홍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홍도가 칠성에게 말하지 않은 그녀의 숨겨진 과거이자 쫓기고 있는 빚쟁이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눈이 특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아이였던 겁니다. 홍도는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눈이 되어 다오. 험한 세상 그 눈으로 내가 갈 길을 비춰주렴. 그날부터 기생 홍도와 관상쟁이 칠성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화루의 담장 너머로 검고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그림자의 주인은 칠성이 보았던 칼을 든 남자, 바로 한양을 쥐락펴락하는 부패한 권력자 조대감이었습니다. 홍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화루에 들어온 칠성은 그날부터 낡은 기방에 숨은 보물단지가 되었답니다. 홍도는 칠성을 씻겨놓고 보니 비록 눈동자는 기이해도 이목구비가 제법 반듯한 것이 영락없는 도련님 같았거든요. 그녀는 칠성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람 대하는 법을 일러주며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칠성 또한 홍도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그의 신통한 눈은 매화루의 운명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은 비단 옷을 입은 점잖은 양반이 찾아와 술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돈 많은 손님이 왔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칠성은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차갑게 말했답니다. 술 내오지 마세요. 저 아저씨 돈 한 푼 없는 사기꾼이에요. 양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칠성의 뺨을 때리려 들었지요. 이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을 능멸해? 내 주머니에 든 은자가 안 보이느냐? 하지만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반의 미간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주머니는 두둑한데
그 안에 든 건 엽전이 아니라 돌멩이시네요. 그리고 아저씨 얼굴에 관제수가 꼈어요. 지금 나가셔야 포조를 피할 텐데요. 양반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밖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해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양 상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도망 다니던 수배범이었던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파리만 날리던 매화루에는 귀신 눈을 가진 동자를 보려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에게는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라고 일러주고 어떤 손님에게는 당장 집으로 가세요. 안방마님이 위독합니다라고 경고를 해주었거든요. 칠성의 말은 백발백중이었고 홍도는 덕분에 밀린 빚을 갚고 매화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홍도는 칠성을 꼭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지요. 복덩어리, 내 복덩어리, 내가 나를 살리는구나. 칠성도 홍도의 품에서 편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만남 때 홍도의 등 뒤에서 보았던 칼을 든 남자의 형상 때문이었어요. 그 검은 형상은 사라지지 않고 매일 밤 조금씩 더 크고 짙어지며 매화르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매화루 마당에 화려하지만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가마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가마꾼들의 어깨가 짓눌릴 정도로 무거운 가마,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사병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칠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남자, 바로 호조판서 조말생 대감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막강한 권력자였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의 얼굴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승냥이의 형상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지요. 조 대감이 부채를 펴들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미래를 보는 아이가 있다지? 홍도는 본능적으로 칠성을 등 뒤로 숨기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그저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제 아들은 앞을 잘 못 보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아들이라? 천한 기생에게 언제부터 아들이 있었는고. 조대감의 눈빛이 뱀처럼 홍도를 훑어내렸습니다. 그는 뒤따르던 하인들에게 손짓을 했고 하인들은 끙끙거리며 거대한 괴짝 하나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습니다. 칠성의 귀가 쫑긋 섰고 겹쳐진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괴짝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조대감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너에게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주러 왔다. 이것은 명나라 황제에게 진상할 귀한 황금 불상이다. 황금 불상이라니요? 그런 귀한 것을 어찌 누추한 저희 집에. 내 사가가 지금 수리 중이라 도둑이 들까 염려되어서 말이다. 듣자 하니 매화루의 별채가 아주 은밀하고 튼튼하다던데 딱 보름만 보관해 다오. 말은 부탁이었지만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목을 칠 기세였습니다. 홍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만약 그 귀한 물건에 흠이라도 생긴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대감마님, 저희는 술을 파는 곳입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조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사병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칠성이 홍도의 치맛자락을 놓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그거 진짜 황금 불상 맞아요? 홍도가 소스라치게 놀라 칠성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대감이 흥미롭다는 듯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맹랑한 꼬마 녀석이 바로 그놈이구나. 그래, 순금으로 만든 불상이니라. 칠성은 괴짝을 빤히 노려보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한 나무 괴짝이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괴짝 틈새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지요. 칠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황금이라면 눈부신 노란빛이 나야 하는데 왜 저 상자에서는 시뻘건 핏물 색깔이 보일까요?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이내 불쾌하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놈이 눈이 삐었구나. 감히 나라님의 진상품에 악담을 퍼붓다니. 그리고 대감마님 얼굴에도요. 뭐라? 대감마님 얼굴에 지금 아주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조대감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당혹감과 살기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조대감은 부채로 칠성의 머리를 딱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요망한 것,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닥치지 못할까? 홍도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 헛소리를 한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조대감은 씩씩거리며 홍도를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내 오늘 기분이 좋아 참는 것이다. 당장 이 괴짝을 별채에 모셔라. 하오나 대감, 만약 거절하면 지금 당장 매화루의 문을 닫게 하고 내년과 저 꼬마 놈을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홍도는 떨리는 손으로 별채 열쇠를 내어주어야 했지요. 하인들이 괴짝을 옮기는 동안 칠성은 괴짝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끙끙대며 옮기는 저 괴짝 안에는 황금 불상이 들어있는 게 분명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귀에는 괴짝 안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묵직한 금덩이 소리가 아니라 마치 깨진 기와장이 구르는 듯한 가벼운 소리였거든요. 거짓말이야. 저건 함정이야. 칠성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조대감은 물건을 맡기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인들이 물러가고 별채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조대감은 떠나면서 홍도에게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명심해라. 이 근처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게 했다가 불상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그날로 내년과 저 아이의 목은 저작거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매화루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홍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칠성은 굳게 닫힌 별채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매화루 지붕을 덮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에 보였던 그 칼을 든 남자의 그림자가 이제야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칠성은 어머니 홍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칠성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자꾸만 별채 쪽에서 불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잠든 새벽 칠성은 방문을 열고 나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담을 넘는 모습이 칠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 곧장 별채 문을 부수고 들어갔거든요. 칠성이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괴한들이 괴짝을 짊어지고 나오는 모습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장정 넷이서 끙끙대며 들고 들어왔던 그 무거운 괴짝을 나갈 때는 단 2명이서 번쩍 들고 뛰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솜털처럼 가벼운 빈 상자를 들고 가는 듯한 가벼운 몸놀림이었답니다. 역시 애초에 불상 따위는 없었어. 칠성은 조대감이 파놓은 함정이 완성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루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조대감이 광군을 이끌고 들이닥쳐 텅 빈 별채를 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거든요.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나라님의 진상품을 빼돌려 당장 전연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홍도를 거칠게 무릎 꿇리고
오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홍도는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지만 조대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맹세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밤새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지켰습니다오. 닥쳐라. 내년이 빚에 쪼들려 불상을 팔아먹은 걸 모를 줄 아느냐? 증거를 찾아라. 조대감의 명령에 포졸들이 홍도의 방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포졸 하나가 홍도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금부치 하나를 찾아내 들고 나왔지 뭡니까? 나으리, 여기 불상의 귀퉁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대감이 미리 사람을 시켜 심어놓은 가짜 증거가 분명했지요. 홍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조대감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오리발을 내밀어? 여봐라, 당장 전연을 형틀에 묶어라. 마당 한가운데 형틀이 세워지고 홍도가 매달렸습니다. 곤장이 홍도의 등짝을 내리칠 때마다 비명소리가 매화루 담장을 넘었습니다. 구석에서 공포에 떨던 칠성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저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칠성은 조대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조대감은 벌레를 보듯 칠성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지요. 이 꼬마 놈도 한통 속이구나. 여봐라, 이놈도 같이 묶어라. 포졸들이 칠성의 작은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맞는 건 참아도 금지옥 옆 키운 아들이 다치는 꼴은 차마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안 됩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다 제가 했습니다. 홍도는 칠성을 살리기 위해 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말았지요. 제가 눈이 멀어 불상을 훔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아이만은 놔주십시오. 홍도의 절규에 칠성은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니잖아. 엄마 안 훔쳤잖아. 왜 거짓말을 해? 하지만 홍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젖은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어미의 애절한 당부였지요. 조대감은 부채를 탁 접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죄인 홍도를 하옥하라. 그리고 저 꼬마 놈은. 조대감이 잠시 고민하더니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미 잃은 고통 속에서 말라 죽게 내버려 두어라. 그게 더 큰 형벌일 테니. 홍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칠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칠성아, 밥 굶지 말고 딴 데 가서 살아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칠성은 진흙탕에 넘어진 채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땅을 쳤습니다. 매화루의 다른 기생들과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마당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빗물에 섞여 홍도의 핏자국이 씻겨 내려갔지만 칠성의 가슴에 새겨진 피멍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칠성은 빗속에서 조대감이 타고 온 말발굽 자국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대감의 얼굴에 서려있던 붉은 핏빛과 어머니 홍도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억울한 검은 눈물이 뒤섞여 보였습니다. 이제 7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울음을 뚝 그치고 흑투성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두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끌려간 관아 쪽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칠성의 복수국은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비는 그치지 않았고 칠성은 꼬박 그 비를 맞으며 관아 앞을 지켰답니다. 지나가던 포졸들이 발길질을 하며 쫓아내려 해도 칠성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 독한 녀석 아직도 안 갔어?
내 어미는 내일이면 곤장을 맞아 죽을 판인데. 포졸의 비웃음 섞인 말에 칠성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칠성은 깨달았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약자의 눈물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면 애원이 아니라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확실한 칼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칠성은 조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담벼락 밑으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있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경비병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훤히 보였으니까요. 칠성은 조대감의 안채가 보이는 마당 구석에 엎드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자 칠성의 겹쳐진 눈동자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밤의 어둠을 꿰뚫기 시작했지요. 벽을 넘고 땅을 뚫어 숨겨진 진실의 형상을 찾는 칠성의 시선이 조대감의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대감의 얼굴, 그 위로 흐르는 시커먼 욕심의 기운, 그리고 그 기운이 끈적한 실처럼 이어져 향하는 곳, 바로 안채 뒤편의 낡은 퇴마루 밑이었습니다. 찾았다. 칠성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흙바닥일 뿐이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 땅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홍도는 모진 고문에 초주검이 되어 있었고 조대감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죄인 홍도는 들어라. 내년이 탐욕에 눈이 멀어 국보를 훔친 죄, 죽어 마땅하다. 형방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고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요. 그 곤장, 칠놈은 따로 있어.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지 뭡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준 곳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칠성이 서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맹랑한 놈이 감히 형 집행을 방해해?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칠성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칠성이 매화루에서 나올 때 챙겨온 조대감 집안의 문양이 찍힌 붉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증인이고 제가 증거입니다. 사또가 칠성의 기세에 눌려 손짓으로 포졸들을 물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증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칠성은 뚜벅뚜벅 걸어나가 조대감의 코앞에 섰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살기가 등등했거든요. 대감마님, 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퇴마루 밑에 숨겨둔 친구들은 잘 있던가요? 조대감의 부채질이 딱 멈췄습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황금불상? 애초에 그런 건 없었잖아요. 대감마님 댁 퇴마루 밑에 묻혀있는 건 괴짝 무게를 맞추려고 채워 넣었던 돌덩이들과 깨진 기와장이죠. 조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 신복들만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 어디서 거짓부렁을 늘어놓느냐? 증거 있느냐? 증거요? 대감마님 신발 밑창이나 한번 보시지요. 조대감이 엉겁결에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대감마님 신발에는 질척한 진흙과 푸른 이끼가 묻어 있네요. 칠성은 관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 푸른 이끼는 햇빛이 안 드는 퇴마루 밑에서만 자라는 겁니다. 대감마님이 어제 급하게 땅을 파고 증거를 숨기느라 묻은 거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듣고 보니 그렇네. 저 아이 말이 맞아. 조대감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어디 감히 천한 놈의 말을 믿고 판서를 의심해. 칠성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조대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죠.
지금 당장 포졸들을 대감마님 댁 툇마루 밑으로 보내세요. 칠성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돌덩이가 든 항아리가 안 나온다면 제 두 눈을 뽑으세요.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걸 만큼 아이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나온다면 대감마님은 목을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사또는 칠성의 서슬 퍼런 기세와 조대감의 당황한 기색을 읽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조대감의 사가로 가서 툇마루 밑을 파보아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고 조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매화루의 운명을 건, 아니 칠성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포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항아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칠성의 눈에는 그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대감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포졸이 항아리를 바닥에 쏟자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조대감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요. 이럴 수가.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칠성의 말대로 깨진 기와장과 큼지막한 강돌들이었거든요. 사또가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서슬퍼렇게 조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대감, 이것이 진정 명나라 황제에게 바칠 황금 불상이란 말이오? 그것은 누군가 내 집에 몰래 묻어둔 것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조대감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이 조대감 앞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답니다. 대감마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감마님 얼굴에 많은 사람이 울고 있다고요. 뭐라? 그 눈물들이 모여서 오늘 대감마님을 삼키는 큰 강물이 된 거예요. 칠성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국보를 빙자하여 백성을 탄압하고 사기를 친 대역 죄인 조말생을 당장 하옥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대감의 관복을 벗기고 오라를 채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말로는 그토록 허망하고 비참했지요. 조대감이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관아 마당에 메아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즉시 홍도의 결박을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죄 없는 어미를 가두고 매질을 했으니 내 이 죄를 어찌 갚으리요. 풀려난 홍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들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지요. 칠성아, 무서웠지? 많이 무서웠지? 아니요, 어머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엄마 지켜야 하니까. 두 모자의 눈물겨운 상봉에 구경하던 사람들마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재수없는 귀신아이가 사실은 가장 귀한 효자였음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지요. 비가 그친 하늘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매화르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술을 파는 기방은 아니었습니다. 홍도와 칠성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칠성의 눈으로 기륭아복을 점쳐주며 돕는 만사 해결소를 차렸거든요. 돈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겠다는 두 사람의 뜻이었지요. 어느 늦은 봄날 저녁 홍도가 정성스레 차린 저녁상을 내왔습니다. 홍도는 따뜻한 쌀밥 위에 칠성이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칠성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호강을 하는구나. 칠성은 밥을 오물거리며 홍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홍도가 짐짓 놀란 척하며 물었지요. 왜? 또 엄마 얼굴에 뭐가 보이니? 이번엔 또 무슨 큰일이 나려나? 칠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해맑게 웃었답니다. 아니요.
이제 아무런 그림자도 안 보여요. 그래. 네. 그냥 아주 따뜻하고 예쁜 분홍빛만 보여요. 꽃길만 걸을 상이에요. 우리 엄마. 홍도는 그 말에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칠성의 눈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라 말하며 체념하곤 합니다. 칠성의 기이한 눈도 홍도의 기구한 기생 팔자도 처음에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불행한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흉한 관상은 귀한 관상이 되고 비천한 운명은 기적 같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차가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